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준 작가님의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김준 작가님 책들을 좋아하는데 작가님의 글들은 뭔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 상처의 자국을 읽어내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을 책에도 그런 상처의 흔적과 아물게 될 상처는 두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다정한 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글은 세상을 애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라는 글입니다. 잘 견디고 감내하다가도 버티지 못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웅이는 그런 날 차라리 일찍 잠들어 버리는 게 좋다고 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나는 그의 무책임한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 자책만큼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잠을 오래 자는 게 낫겠다. 음악을 가늘게 틀어두고 잘 준비를 한다. 잠들기 직전의 평화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오카와리의 플라워 댄스는 자정을 넘은 시간에 듣기 알맞다. 선율에 섬세하게 집중하다 보면 스르르 잠에 들게 되겠지. 세상이 무릇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애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천천히, 또 다시, 천천히. 저는 이 글에서 음악을 가늘게 틀어둔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켜놓은 음악이 안정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글은 다시 움트는 초록입니다.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의 영역이지 계획이나 노력의 영역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실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강물은 흘러 정해진 바다에 도착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 처음 결심한 곳과 완전히 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불쑥 나타난 운명이 우릴 낭떠러지로 이끌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한껏 유연해져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끄덕여 넘기는 것. 실패는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시절 가녀린 낙화다. 떨어져, 떨어져. 우리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주 믿고 있다. 떨어져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다. 저는 사실 김준 작가님 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이런 느낌인가? 이런 장면일까? 이런 상상들을 제 머릿속으로 하게 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치유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 글도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별보다 별처럼이라는 글입니다. 저 무수한 별과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가 끝내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면 평생이 청춘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다음 글도 바로 읽을게요. 다음 글은 죽기 직전에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까? 라는 글입니다. 선택할 때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몽롱한 아침에는 무엇도 결심하지 않는다. 정신이 말끔한 저녁이나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고민을 거듭해본다. 평일이라면 되도록 주말까지 결정을 미룬다. 고민하기 좋은 시간대를 찾은 다음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이 결정을 떠올리면 후회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밀착해 들어가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한 진심이자 본질이다. 심연에서 찾은 답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면 적어도 병상에 두은
죽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쩍 글을 계속 쓸 거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나도 사람이라 가끔은 소용없는 일에 지나치게 애쓰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럴 때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죽기 직전에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을 후회할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계속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나는 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죽기 직전에 후회할까? 저도 나중에 결정을 할 때 고민된다면 한번 이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다음 글은 시간에 따라 희미해진다. 모든 것들이 라는 글입니다.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슬펐는지 어디까지 우울했고 얼마나 긴 시간을 헤맸는지 지나고 보면 전부 티끌 같은 순간이 되어버린다. 힘들었던 시간은 더러 추억으로 변하고 대부분의 기억은 묘연해진다. 전에 읽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힘든 기억들을 먼저 잊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잘 견디고 지나고 돌아보면 아 맞아 그런 날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틀린 목소리는 없다 라는 글입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곳이 막다른 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말처럼 우린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불러내면 그것으로 전부일 것이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원에서 해석한다. 사실 길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해서 갈지는 모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이지. 너도 이 길로 가. 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강요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불러내면 그것으로 전부일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내가 살았다는 흔적이라는 글입니다. 좋은 글을 만났을 때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모서리를 살짝 접어두듯이 살아가면서 귀퉁이를 곱 접어둘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습관처럼 되뇌며 여기 글에 보면 살아가면서 귀퉁이를 곱 접어둘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라고 하잖아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메모해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동안 되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기를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다거나 오늘 이런 일 참 즐거웠지 싶은 순간이 있으면 그걸 좀 메모하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기를 정말 자주 쓰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일기 쓰는 노트를 펼쳐볼까 싶긴 한데 정말 재밌는 일, 기쁜 일, 혹은 억울했던 일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가끔 메모해두곤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잠깐 그 노트를 펼쳐보면 맞아 이런 일도 있었어 라면서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해요. 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일상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뜻밖의 기억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끔은 커다란 힘이 되기도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우리 책의 제목과 같은 글입니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요즘은 피로하다 싶으면 다 그만두고 곧장 침대에 누워버린다. 쫓기는 마음으로 산다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일찍 잔다고 마포대교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쉬는 것에 인색할수록 일상의 활기가 사라진다. 활기가 없으면 생각이 얇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무엇보다 저 자신과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손해를 본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자.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딘가 고장난 것이니 이 글을 통해 부디 수리하길 바란다. 나의 경우는 요즘 집중하는 토픽이 있는데 건강과 추억이다.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에 매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훗날 삶을 되돌아볼 때 건너뛴 세월만 대굴대굴 굴러다닌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꿈을 열렬히 쫓고 생업에 주력하되 삶의 심지로 매번 돌아와 헤아려 보련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치진 않았는지, 고마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자라진 않았는지, 내가 나에게 못해주진 않았는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미루지는 않았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라는 글입니다. 힘을 빼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이미 가진 걸 잃을까봐 마음 졸이지 않는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가는 세상에서 가진 걸 가졌다고 하기도 잃은 걸 잃었다고 하기도 모호한 구석이 있다. 모든 건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잃은 건 세상이 다시 돌려준 거라고. 그래서 되려 투명해진 거라고 위로도 해본다.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가 오면 겨울은 더욱 시리다. 그저 마음을 비워내고 따뜻한 차를 석 잔 준비하고 싶다. 다음 글은 표현이 되게 좋았던 글이에요. 읽어볼게요. Help yourself라는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동굴 기간이라 다음에 끝나면 보자. 현이는 그렇게 말했다.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연락 외에는 모든 걸 끊는 걸. 걔는 동굴에 들어간다고 표현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연히 연락했던 것이지만 동굴 기간이라 해서 누군가 그걸 알아차리고 안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생각이 뻗어나갔다. 동굴에 있는 사람도 사정이 그러한데 벼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삶이 벼랑 끝으로 밀려날 때 그곳까지 달려와 껴안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음 놓고 기댈 나무 한 그루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행운이겠다 싶은데. 아무튼 현이는 외롭더라도 완벽히 혼자가 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을 재정립할 수 있다면서 동굴 테라피를 강력 추천했다.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건강한 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루는 아버지가 영어를 참 열심히 했다면서 국민학교 시절에 배운 속담을 장난스럽게 발음한 적이 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자신을 돕는 자들을 돕는다. 자기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벼랑 끝에서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이 도와주기 전에 혼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용감해지렴. 용기야말로 생명의 열쇠니까. 근데 미술사학 연구의 개척자였던 오카구라 덴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고양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고양이는 아니지만 나도 그의 조언을 이어받아 용감해지고 싶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가감없이 들추어보는 것도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 용기를 갖고 나 스스로를 돕는다면 그곳이 동굴이든 벼랑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저는 이 글에서 동굴기간이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동굴기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겠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동굴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글은 부작용 없는 안정제라는 글입니다. 복잡할 땐 일단 모든 걸 관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사람들 말에 계속 반응하지도 말고. 너 지금 내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고 명상이라도 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자꾸 최악을 상상하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아무 일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폰 끄고 그냥 자. 내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웅이 형이 전화를 해주었던 말이다.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 통화를 했던 것이 재작년 4월이었고 평일 새벽이었다는 건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건 유난 떨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별일이 있었다면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잊혀질 일도 없었을 테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쓸데없이 풍부한 상상력이 아닐까. 걱정의 늪에 빠져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그의 말을 재차 읽어보면 안정제를 복용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활자로 옮겨 적게 되었다. 어찌 보면 뻔한 내용인데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같은 말을 복습하게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 나와 같이 무거운 새벽을 보내는 이에게도 힘들 때 내가 돌아올 바로 이 지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신경 안정제인 벤조다이아제핀은 과다 복용하면 심폐기능이 억제된다거나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글로 만든 안정제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자주 곱씹어 삼켜도 좋을 것이다. 약이 떨어졌다고 다시 처방받으러 가야 할 수고도 필요 없으니 또 얼마나 편리한가. 뇌가 고장난 것 같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은 조용한 새벽에 찾아와요. 조용한 새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지죠. 이 정도면 끝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은 새하얀 눈밭에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굴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커져버리죠. 그 고민을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이 아니라면 운동을 해도 좋겠고 누군가와 전화를 해도 좋겠지만 오롯이 나 혼자인 새벽이라면 이렇게 빨리 잠에 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차분한 마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걱정에 걱정을 더하느라 더 큰일로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안 좋은 일, 싫은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말고 우리 더 좋은 내일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글 성큼 새벽이 오는 사람들에게 라는 글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둬. 관심도 주지 말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도 에너지를 소모해. 소중한 에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깨져있는 발톱보다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건 그만두자.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치부하는 노력이 필요해. 마음의 형편을 위해서 조금 더 쿨해지자고. 제발. 싫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쓰지 말아요. 안 좋은 일에게 에너지 쓰지도 말아요. 진짜 더 좋은 일, 좋은 사람들? 그런 거에 에너지 쓰기에도 우리 에너지 모자라요. 그 배터리처럼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 방전되잖아요, 사실. 에너지 충전도 잘 못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는 아껴 써야죠. 그러니까 싫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죠? 다음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너 힘들 때 더 자주 웃는구나 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유, 체력, 활기 모든 게 아침 잠처럼 부족한 상태다. 그런 나를 두고 류는 모든 게 심리적인 거라고 했다. 힘들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고. 너 평일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도 주말만 되면 팔팔한 거 알아?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다. 류는 1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상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마음이라고. 아무리 상처 주려고 해도 네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라면서 날개뼈를 툭툭 쳤다. 나도 그렇게 쿨해지면 좋으련만. 한 번은 내가 슬프기 때문에 자주 웃는 것 같다고 했다.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속에 감춘 슬픔이 있겠구나 싶었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웃는 힘으로 그 슬픔을 견뎌내는 것 같다고. 이제 류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같다.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노곤한 날, 침대에 누워 나는 그의 말을 여러 번 떠올린다. 모든 게 심리적인 것이다. 상처는 받는 사람 마음이다. 나는 자주 웃는 힘으로 슬픔을 잘 견뎌내고 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라는 가사가 있죠? 그래, 긍정적인 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게 심리적인 것이다. 상처는 받는 사람 마음이다. 나는 자주 웃는 힘으로 슬픔을 잘 견뎌내고 있다. 다음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비드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조각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작품 구상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아니었다. 저는 그저 대리석 안에 갇혀있던 것을 세상 밖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대리석 안에 다비드의 모습이 이미 들어있었다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길까? 보통 사람이 보면 대리석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미켈란젤로는 사물을 침투하여 그 안에 고결함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상컨대 날 좋아해주던 사람들도 미켈란젤로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내 안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었으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스스로 아끼는 일에는 늘 낙제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찬란한 게 있을 거라곤 생각해보지 못했다. 미켈란젤로가 투박한 대리석에서 다비드를 꺼냈듯이 나도 내 안에서 눈부시고 윤이 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는다면 꺼내서 세상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 라틴어 수업 때 배운 단어가 있다.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이란 뜻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테라 인코그니타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면
내 안에 있는 광원을 문득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나 말고 타인도 같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미켈란젤로가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싶다. 대리석에서 다비드도 꺼낼 수 있는데 네 안에선 얼마나 더 아름다운 걸 꺼낼 수 있을까? 다음 글은 상처에는 더치페이가 없다고 라는 글입니다. 류와 나는 서로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평일 늦은 저녁, 거리는 제법 한산했고 괜스레 붕 뜬 기분이 드는 가을날이었다. 하루아침에 안 볼 사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관계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 같아. 류는 소주를 꺾어 마시며 말했다.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자고. 나는 입김이라는 표현이 제법 마음에 들었다. 나도 사람 사이의 일이 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류는 상처에 더치페이가 없다고도 했다.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당하던 사람이 또 당하고 그런 거라고. 물론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그러니 완전히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는 영화의 대목을 기억하라고. 다음 글은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색을 가르쳤어요 라는 글입니다. 술 기운이 있는 채로 네가 기다리던 카페에 갔을 때 너는 미리 사두었던 헛개차를 내게 건넸지. 항상 나를 염려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포근한 일이었어. 그런 순간을 표현하라고 사람들은 분홍을 발명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일이 늘 그렇듯 가장 황홀한 것도 끝까지 괴로운 것도 사랑이어서 우리는 더 많은 색깔을 배워야만 했지. 염라 같은 얼굴로 나를 집에서 내쫓던 너에게선 푸른 번개의 색, 말없이 돌아서던 너의 등에서는 깨진 바위의 회색, 수많은 빛깔들이 교차와 확장을 반복하고 나는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악인지를 고민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지. 그 말들을 수고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너는 헛개차를 가방에서 꺼냈던 거고. 나는 다음날 분홍 장미를 사러 갔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여름. 우린 너무 많은 색깔들을 배우느라 머리가 아팠고 여념이 없었고 우린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산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 미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었어. 그래서 솜사탕 같은 연분홍도 허리케인의 잿빛도 그 어느 쪽도 우린 거부할 수 없었던 거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라는 글입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지. 내일 아침엔 이불을 개고 베갯잇을 빨아야지.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로 나가 정처 없이 쏘다녀야지. 애써 의미를 찾지 않고 하루를 보내다 저녁이 되면 익숙한 이름들을 불러야지. 고기 먹자 단 두 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번님들.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작은 결심들로 하루를 채운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를 살 만큼 돈을 벌거나 어려운 시험에 덜컥 합격할 순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처럼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얼마든지 있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포인트다.
자주 잊고 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작은 다짐. 너무 귀여운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다음 글은 흔들려도 돌아오자 라는 글입니다. 연못에 수련이 번지듯 감정이 온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건 시간이 지나면 묽게 희석된다. 끝내는 증발하기에 이르는데 증발하고 나면 그 감정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진 않는다. 봄과 겨울에 수십 번 왔다 가도 존재라는 심지는 생을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흔들려도 좋겠다. 우린 언제나 삶의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다음 글은 느슨하게 포기하기라는 글입니다. 이 도시는 커다란 환승역 같다.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시대는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정신은 쉬어갈 틈이 없다. 그 밀도 속에서 나는 멈춘다. 다만 느슨하게 멈춘다. 완전히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감을 기약하고 잠시 내려두는 것. 여행을 떠나거나 사람을 만나기보다 시간을 전부 비워두는 쪽을 택한다. 일상을 비워놓는 행위도 삶에 대한 열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쉬어도 좋아. 대신 항복하지는 마.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 부탁한다. 아무리 가느다란 실이라도 끊어내지만 않는다면 다시 그 실을 따라 걸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 글은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라는 글입니다. 자주 웃기 위해서는 미세한 행복거리들을 만들면 된다.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햇살이 부서지는 날 창문을 활짝 여는 일.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성취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행복을 챙기는 건 오로지 선택의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미국의 소설가였던 에드가는 조언했다. 걱정거리를 두고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웃을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당신도 내가 처음 그의 문장을 읽었을 때와 같이 흠칫했기를 바란다.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다. 저의 작은 행복은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혹시 제 사진 계정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상의 사진들을 담는 걸 좋아하는데 문득 걷다가 마음에 드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는 마주치는 작은 눈부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걸 담기에도 참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반짝이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저에겐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라는 문장이 가령 산책길에서 마주한 공원이 예쁘다거나 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글은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라는 글입니다. 사소한 것들에도 곧잘 생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하늘이 너무 예쁘다며 걷는 내내 웃거나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일종의 흐뭇함을 느꼈다. 창살로 스며드는 햇살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바구니에 담긴 귤을 까먹으며 충분히 다복하다 느끼는 사람. 어쩌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투명하지 않을까. 되도록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것도 능력이어서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처럼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 후자라면 시간을 들여 애써 볼 일이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맑은 눈을 가진다면 삶의 톤은 훨씬 밝아질 테니까. 다음 글은 과거를 바라보는 방이라는 글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있던 것이 언제인가? 만약 이것들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몸과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의 치료사는 한시바삐 이 4가지를 수행하라고 권유한다.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륙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처방이 될 것 같다. 속도에 숨막히면서도 서둘러 달려와야만 했던 세월이 아득하고 스스로에게 소홀했다는 미안함도 든다.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속마음을 터놓기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사유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를 붕대 삼아 또 하루를 건너가 보련다. 다만 위에 4가지 질문에 딱 하나만 더 얹고 싶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것이 언제인가? 언제였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서는 다리가 부러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부러진 다리로는 자기 몸을 지킬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만인들이 살던 곳에선 활에 찔린 관자놀이나 깨진 두골 유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말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증거는 부러졌다 치유된 대퇴골이라고. 부러졌다 치유된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간호했다는 뜻이다. 치고 받고 싸우기만 했던 야만 사회에선 그런 치유의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뿐 우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물론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두골이 깨질 일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마음 다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생각해보면 원시시대와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 함께 상처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던 원시인처럼 내가 현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치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글의 힘을 빌려 이뤄내고 싶다. 세상의 가장 아래에서 크나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천천히 등기한다. 사실 제가 김준 작가님의 책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무수히 많은 짐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현실에 잔뜩 치인 목요일 퇴근길에 깜깜한 골목을 걷다가 길끝에 가로등을 만난 것 같은 따뜻한 위로를 얻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문체는 항상 이렇게 따스함을 주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혹시나 오늘 글을 듣는 중에 공감이 가신다거나 울컥하게 된다거나 응원을 얻게 되셨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책, 좋은 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다정한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 오늘 첫 번째 글은
세상을 애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라는 글입니다. 잘 견디고 감내하다가도 버티지 못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웅이는 그런 날 차라리 일찍 잠들어 버리는 게 좋다고 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나는 그의 무책임한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 자책만큼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잠을 오래 자는 게 낫겠다. 음악을 가늘게 틀어두고 잘 준비를 한다. 잠들기 직전의 평화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오카와리의 플라워 댄스는 자정을 넘은 시간에 듣기 알맞다. 선율에 섬세하게 집중하다 보면 스르르 잠에 들게 되겠지. 세상이 무릇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애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천천히, 또 다시, 천천히. 저는 이 글에서 음악을 가늘게 틀어둔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켜놓은 음악이 안정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글은 다시 움트는 초록입니다. 사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의 영역이지 계획이나 노력의 영역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실패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강물은 흘러 정해진 바다에 도착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 처음 결심한 곳과 완전히 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불쑥 나타난 운명이 우릴 낭떠러지로 이끌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한껏 유연해져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끄덕여 넘기는 것. 실패는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시절 가녀린 낙화다. 떨어져, 떨어져. 우리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라고 나는 아주 믿고 있다. 떨어져 쌓인 곳에 다시 움트는 초록이 있을 거다. 저는 사실 김준 작가님 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이런 느낌인가? 이런 장면일까? 이런 상상들을 제 머릿속으로 하게 되는데 그 상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치유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다음 글도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별보다 별처럼이라는 글입니다. 저 무수한 별과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가 끝내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면 평생이 청춘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다음 글도 바로 읽을게요. 다음 글은 죽기 직전에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까? 라는 글입니다. 선택할 때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몽롱한 아침에는 무엇도 결심하지 않는다. 정신이 말끔한 저녁이나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고민을 거듭해본다. 평일이라면 되도록 주말까지 결정을 미룬다. 고민하기 좋은 시간대를 찾은 다음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이 결정을 떠올리면 후회할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밀착해 들어가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한 진심이자 본질이다. 시면에서 찾은 답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면 적어도 병상에 누운 죽기 직전에 내가 후회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쩍 글을 계속 쓸 거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나도 사람이라 가끔은 소용없는 일에 지나치게 애쓰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럴 때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죽기 직전에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을 후회할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계속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나는 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죽기 직전에 후회할까? 저도 나중에 결정을 할 때 고민된다면 한번 이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다음 글은 시간에 따라 희미해진다. 모든 것들이 라는 글입니다.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슬펐는지, 어디까지 우울했고 얼마나 긴 시간을 헤맸는지. 지나고 보면 전부 티끌 같은 순간이 되어버린다. 힘들었던 시간은 더러 추억으로 변하고 대부분의 기억은 묘연해진다. 전에 읽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힘든 기억들을 먼저 잊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뜻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잘 견디고 지나고 돌아보면 아, 맞아. 그런 날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틀린 목소리는 없다 라는 글입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곳이 막다른 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는 말처럼 우린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불러내면 그것으로 전부일 것이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원에서 해석한다. 사실 길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해서 갈지는 모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이지. 너도 이 길로 가. 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강요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불러내면 그것으로 전부일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내가 살았다는 흔적이라는 글입니다. 좋은 글을 만났을 때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모서리를 살짝 접어두듯이 살아가면서 귀퉁이를 곱접어둘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습관처럼 되뇌며 여기 글에 보면 살아가면서 귀퉁이를 곱접어 둘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라고 하잖아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메모해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동안 되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기를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다거나 오늘 이런 일 참 즐거웠지 싶은 순간이 있으면 그걸 좀 메모하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기를 정말 자주 쓰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일기 쓰는 노트를 펼쳐볼까 싶긴 한데 정말 재밌는 일, 기쁜 일, 혹은 억울했던 일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가끔 메모해두곤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잠깐 그 노트를 펼쳐보면 맞아, 이런 일도 있었어 라면서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해요. 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일상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뜻밖의 기억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끔은 커다란 힘이 되기도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우리 책의 제목과 같은 글입니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쳐가고 있다면 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요즘은 피로하다 싶으면 다 그만두고 곧장 침대에 누워버린다.
쫓기는 마음으로 산다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일찍 잔다고 마포대교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쉬는 것에 인색할수록 일상의 활기가 사라진다. 활기가 없으면 생각이 얇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진다. 무엇보다 저 자신과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손해를 본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자.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딘가 고장난 것이니 이 글을 통해 부디 수리하길 바란다. 나의 경우는 요즘 집중하는 토픽이 있는데 건강과 추억이다.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에 매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훗날 삶을 되돌아볼 때 건너뛴 세월만 대굴대굴 굴러다닌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꿈을 열렬히 쫓고 생업에 주력하되 삶의 심지로 매번 돌아와 헤아려 보련다. 지친 줄도 모르고 지치진 않았는지, 고마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자라진 않았는지, 내가 나에게 못해주진 않았는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미루지는 않았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라는 글입니다. 힘을 빼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이미 가진 걸 잃을까봐 마음 졸이지 않는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가는 세상에서 가진 걸 가졌다고 하기도, 잃은 걸 잃었다고 하기도 모호한 구석이 있다. 모든 건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잃은 건 세상이 다시 돌려준 거라고. 그래서 되려 투명해진 거라고 위로도 해본다. 울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나이가 오면 겨울은 더욱 시리다. 그저 마음을 비워내고 따뜻한 차를 석 잔 준비하고 싶다. 다음 글은 표현이 되게 좋았던 글이에요. 읽어볼게요. Help yourself라는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동굴 기간이라 다음에 끝나면 보자. 현이는 그렇게 말했다.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연락 외에는 모든 걸 끊는 걸 걔는 동굴에 들어간다고 표현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연히 연락했던 것이지만 동굴 기간이라 해서 누군가 그걸 알아차리고 안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생각이 뻗어나갔다. 동굴에 있는 사람도 사정이 그러한데 벼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삶이 벼랑 끝으로 밀려날 때 그곳까지 달려와 껴안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음 놓고 기댈 나무 한 그루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행운이겠다 싶은데. 아무튼 현이는 외롭더라도 완벽히 혼자가 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을 재정립할 수 있다면서 동굴 테라피를 강력 추천했다.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건강한 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루는 아버지가 영어를 참 열심히 했다면서 국민학교 시절에 배운 속담을 장난스럽게 발음한 적이 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자신을 돕는 자들을 돕는다. 자기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벼랑 끝에서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이 도와주기 전에 혼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용감해지렴. 용기야말로 생명의 열쇠니까. 근데 미술사학 연구의 개척자였던 오카구라 덴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고양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고양이는 아니지만 나도 그의 조언을 이어받아 용감해지고 싶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가감없이 들추어 보는 것도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
용기를 갖고 나 스스로를 돕는다면 그곳이 동굴이든 벼랑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저는 이 글에서 동굴기간이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동굴기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연락도 받지 않겠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동굴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글은 부작용 없는 안정제라는 글입니다. 복잡할 땐 일단 모든 걸 관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사람들 말에 계속 반응하지도 말고. 너 지금 내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고 명상이라도 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자꾸 최악을 상상하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아무 일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폰 끄고 그냥 자. 내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웅이 형이 전화를 해주었던 말이다.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 통화를 했던 것이 재작년 4월이었고 평일 새벽이었다는 건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건 유난 떨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별일이 있었다면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잊혀질 일도 없었을 테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쓸데없이 풍부한 상상력이 아닐까. 걱정의 늪에 빠져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그의 말을 재차 읽어보면 안정제를 복용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활자로 옮겨 적게 되었다. 어찌 보면 뻔한 내용인데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같은 말을 복습하게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 나와 같이 무거운 새벽을 보내는 이에게도 힘들 때 내가 돌아올 바로 이 지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신경 안정제인 벤조다이아제핀은 과다 복용하면 심폐기능이 억제된다거나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글로 만든 안정제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자주 곱씹어 삼켜도 좋을 것이다. 약이 떨어졌다고 다시 처방받으러 가야 할 수고도 필요 없으니 또 얼마나 편리한가. 뇌가 고장난 것 같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은 조용한 새벽에 찾아와요. 조용한 새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지죠. 이 정도면 끝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은 새하얀 눈밭에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굴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커져버리죠. 그 고민을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이 아니라면 운동을 해도 좋겠고 누군가와 전화를 해도 좋겠지만 오롯이 나 혼자인 새벽이라면 이렇게 빨리 잠에 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차분한 마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걱정을 더하느라 더 큰일로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안 좋은 일, 싫은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말고 우리 더 좋은 내일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글 성큼 새벽이 오는 사람들에게 라는 글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둬. 관심도 주지 말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도 에너지를 소모해. 소중한 에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깨져있는 발톱보다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건 그만두자.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치부하는 노력이 필요해. 마음의 형편을 위해서 조금 더 쿨해지자고. 제발. 싫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쓰지 말아요. 안 좋은 일에게 에너지 쓰지도 말아요. 진짜 더 좋은 일,
좋은 사람들? 그런 거에 에너지 쓰기에도 우리 에너지 모자라요. 그 배터리처럼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 방전되잖아요, 사실. 에너지 충전도 잘 못하는데 소중한 에너지는 아껴 써야죠. 그러니까 싫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죠? 다음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너 힘들 때 더 자주 웃는구나 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유, 체력, 활기, 모든 게 아침 잠처럼 부족한 상태다. 그런 나를 두고 류는 모든 게 심리적인 거라고 했다. 힘들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고. 너 평일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도 주말만 되면 팔팔한 거 알아?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다. 류는 1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상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마음이라고. 아무리 상처 주려고 해도 네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라면서 날개뼈를 툭툭 쳤다. 나도 그렇게 쿨해지면 좋으련만. 한 번은 내가 슬프기 때문에 자주 웃는 것 같다고 했다.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속에 감춘 슬픔이 있겠구나 싶었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웃는 힘으로 그 슬픔을 견뎌내는 것 같다고. 이제 류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같다.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노곤한 날, 침대에 누워 나는 그의 말을 여러 번 떠올린다. 모든 게 심리적인 것이다. 상처는 받는 사람 마음이다. 나는 자주 웃는 힘으로 슬픔을 잘 견뎌내고 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라는 가사가 있죠? 그래. 긍정적인 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게 심리적인 것이다. 상처는 받는 사람 마음이다. 나는 자주 웃는 힘으로 슬픔을 잘 견뎌내고 있다. 다음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비드와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조각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작품 구상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아니었다. 저는 그저 대리석 안에 갇혀있던 것을 세상 밖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대리석 안에 다비드의 모습이 이미 들어있었다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길까? 보통 사람이 보면 대리석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미켈란젤로는 사물을 침투하여 그 안의 고결함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상컨대 날 좋아해주던 사람들도 미켈란젤로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내 안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었으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스스로 아끼는 일에는 늘 낙지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찬란한 게 있을 거라곤 생각해보지 못했다. 미켈란젤로가 투박한 대리석에서 다비드를 꺼냈듯이 나도 내 안에서 눈부시고 윤이 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는다면 꺼내서 세상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 라틴어 수업 때 배운 단어가 있다.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이란 뜻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테라 인코그니타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면 내 안에 있는 광원을 문득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나 말고 타인도 같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미켈란젤로가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싶다. 대리석에서 다비드도 꺼낼 수 있는데 네 안에선 얼마나 더 아름다운 걸 꺼낼 수 있을까? 다음 글은 상처에는 더치페이가 없다고 라는 글입니다.
류와 나는 서로 가장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평일 늦은 저녁, 거리는 제법 한산했고 괜스레 붕 뜬 기분이 드는 가을날이었다. 하루아침에 안 볼 사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관계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 같아. 류는 소주를 꺾어 마시며 말했다.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자고. 나는 입김이라는 표현이 제법 마음에 들었다. 나도 사람 사이의 일이 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류는 상처에 더치페이가 없다고도 했다.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당하던 사람이 또 당하고 그런 거라고. 물론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그러니 완전히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는 영화의 대목을 기억하라고. 다음 글은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색을 가르쳤어요 라는 글입니다. 술 기운이 있는 채로 네가 기다리던 카페에 갔을 때 너는 미리 사두었던 헛개차를 내게 건넸지. 항상 나를 염려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포근한 일이었어. 그런 순간을 표현하라고 사람들은 분홍을 발명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일이 늘 그렇듯 가장 황홀한 것도 끝까지 괴로운 것도 사랑이어서 우리는 더 많은 색깔을 배워야만 했지. 염라 같은 얼굴로 나를 집에서 내쫓던 너에게선 푸른 번개의 색, 말없이 돌아서던 너의 등에서는 깨진 바위의 회색, 수많은 빛깔들이 교차와 확장을 반복하고 나는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악인지를 고민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지. 그 말들을 수고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너는 헛개차를 가방에서 꺼냈던 거고. 나는 다음날 분홍 장미를 사러 갔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여름. 우린 너무 많은 색깔들을 배우느라 머리가 아팠고 여념이 없었고 우린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산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 미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었어. 그래서 솜사탕 같은 연분홍도 허리케인의 잿빛도 그 어느 쪽도 우린 거부할 수 없었던 거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라는 글입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지. 내일 아침엔 이불을 개고 베갯잇을 빨아야지.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로 나가 정처 없이 쏘다녀야지. 애써 의미를 찾지 않고 하루를 보내다 저녁이 되면 익숙한 이름들을 불러야지. 고기 먹자 단 두 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번님들.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작은 결심들로 하루를 채운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를 살 만큼 돈을 벌거나 어려운 시험에 덜컥 합격할 순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처럼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얼마든지 있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포인트다. 자주 잊고 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작은 다짐. 너무 귀여운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언제는 대단한 걸 했던가요? 다음 글은 흔들려도 돌아오자 라는 글입니다. 연못에 수련이 번지듯 감정이 온 정신을 지배할 때가 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건 시간이 지나면 묽게 희석된다. 끝내는 증발하기에 이르는데 증발하고 나면 그 감정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진 않는다. 봄과 겨울에 수십 번 왔다가도 존재라는 심지는 생을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흔들려도 좋겠다. 우린 언제나 삶의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다음 글은 느슨하게 포기하기라는 글입니다. 이 도시는 커다란 환승역 같다.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시대는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정신은 쉬어갈 틈이 없다. 그 밀도 속에서 나는 멈춘다. 다만 느슨하게 멈춘다. 완전히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감을 기약하고 잠시 내려두는 것. 여행을 떠나거나 사람을 만나기보다 시간을 전부 비워두는 쪽을 택한다. 일상을 비워놓는 행위도 삶에 대한 열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쉬어도 좋아. 대신 항복하지는 마.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 부탁한다. 아무리 가느다란 실이라도 끊어내지만 않는다면 다시 그 실을 따라 걸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 글은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라는 글입니다. 자주 웃기 위해서는 미세한 행복거리들을 만들면 된다.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햇살이 부서지는 날 창문을 활짝 여는 일,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성취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행복을 챙기는 건 오로지 선택의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미국의 소설가였던 에드가는 조언했다. 걱정거리를 두고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웃을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당신도 내가 처음 그의 문장을 읽었을 때와 같이 흠칫했기를 바란다.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다. 저의 작은 행복은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혹시 제 사진 계정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상의 사진들을 담는 걸 좋아하는데 문득 걷다가 마음에 드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는 마주치는 작은 눈부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걸 담기에도 참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반짝이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저에겐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가령 예쁜 돌멩이를 줍는다든가 라는 문장이 가령 산책길에서 마주한 공원이 예쁘다거나 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글은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라는 글입니다. 사소한 것들에도 곧잘 생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하늘이 너무 예쁘다며 걷는 내내 웃거나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일종의 흐뭇함을 느꼈다. 창살로 스며드는 햇살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바구니에 담긴 귤을 까먹으며 충분히 다복하다 느끼는 사람. 어쩌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투명하지 않을까. 되도록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것도 능력이어서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처럼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 후자라면 시간을 들여 애써 볼 일이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맑은 눈을 가진다면 삶의 톤은 훨씬 밝아질 테니까. 다음 글은 과거를 바라보는 방이라는 글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있던 것이 언제인가? 만약 이것들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몸과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의 치료사는 한시바삐 이 네 가지를 수행하라고 권유한다.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륙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처방이 될 것 같다. 속도에 숨막히면서도 서둘러 달려와야만 했던 세월이 아득하고 스스로에게 소홀했다는 미안함도 든다.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속마음을 터놓기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사유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를 붕대 삼아 또 하루를 건너가 보련다. 다만 위에 네 가지 질문에 딱 하나만 더 얹고 싶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것이 언제인가? 언제였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면 삶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숨이 차도록 웃어본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서는 다리가 부러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부러진 다리로는 자기 몸을 지킬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만인들이 살던 곳에선 활에 찔린 관자놀이나 깨진 두골 유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말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증거는 부러졌다 치유된 대퇴골이라고. 부러졌다 치유된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간호했다는 뜻이다. 치고 받고 싸우기만 했던 야만 사회에선 그런 치유의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을 뿐 우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물론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두골이 깨질 일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마음 다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생각해보면 원시시대와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 함께 상처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던 원시인처럼 내가 현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치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글의 힘을 빌려 이뤄내고 싶다. 세상의 가장 아래에서 크나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찬찬히 등기한다. 사실 제가 김준 작가님의 책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무수히 많은 짐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현실에 잔뜩 치인 목요일 퇴근길에 깜깜한 골목을 걷다가 길끝에 가로등을 만난 것 같은 따뜻한 위로를 얻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문체는 항상 이렇게 따스함을 주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혹시나 오늘 글을 듣는 중에 공감이 가신다거나 울컥하게 된다거나 응원을 얻게 되셨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책, 좋은 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다정한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